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하려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을 오늘 공개합니다. 한전과 여러 공기업을 다그치고 자구책도 받았지만 분기당 8조 원 규모 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지만 인상폭은 전분기 대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어서 3원 전후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물가 급등기에 다음 달부터 전기,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에너지는 모든 일상의 원재료여서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횡재세. 정유업계처럼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업황이 좋아진 곳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횡재세 걷어야 한다. 영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수출 시장이 좀 어두울 것 같다. 하반기 전망이 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오늘 오후에 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가계대출 원금 상환류의 신청 기간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돈 갚기 어렵겠다. 이런 사정이 반영이 된 거고요. 런치플레이션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점심값 너무 비싸서 직장인들 점심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운동하면서 돈 버는 서비스와 코인이 연동돼 있다. 요 코인 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증시 들렀다가 경제 진단하는 시간 잠깐 마련했는데 긴축의 시대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금리 올리고 여러 가지 돈줄 조인다. 최근에 동명의 책으로 긴축의 시대 진단하는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 이게 대체 무슨 뜻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법률발전소도 열리는데요. 국내 여러 사립대학이 재정 상황이 참 어렵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우리 유류세 인하폭이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37%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기름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초과 이윤세,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보면요. 지난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15.8원으로 전주 대비 34.8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도요. 전주 대비 44.5원 오른 리터당 2,127.2원이었는데요.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하면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정유사의 세금 등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 이 외부적인 요인이 큰 만큼 정유업계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정유업계 고통 부담을 요구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이 국내 4개의 정유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4조 7,66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초과이윤세, 즉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네, 해외에서는 이 횡재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영국이 지난달부터 에너지 기업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했고요. 미국도 석유 회사에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어디까지를 과도한 이익으로 볼지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려면 이 정부의 면밀한 감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기름값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만하네요. 지금 주당 경유 가격이 한 주 사이 44.5원이 올랐다. 굉장히 가파른 인상폭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원자재 가격, 물류비, 또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하반기 수출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전망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3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94.4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되면요. 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수출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2분기에도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3분기도 기준선을 밑돈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 수출 전망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유가 상승과 원자재의 불안정한 수급을 꼽았는데요. 조사 결과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제품, 철강, 비철 금속 등에서 이 등 11개 품목의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수출 애로 요인으로 역시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물류비 상승, 또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부 다 비용 부담 얘기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활 물가에서도 오름폭을 조금 더 체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말에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조만간 오늘 오후에 그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요거 결정해서 발표를 하죠. 네, 그렇게 발언을 어제 방송에서 했는데요. 산업부는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석유와 석탄 등 이 수입 연료의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이 연료비 조정 요금이 3개월마다 조정이 됩니다. 한전은 정부의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전기요금 결정은 한전의 요청을 받은 산업부가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 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 물가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 뜻을 거듭 밝혀왔던 터여서 인상폭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다음 달 만약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가스요금도 동시에 오르게 되는데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데 내달부터 이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이 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인 원재료 값이 오른다. 아마도 개인이나 자영업자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들 요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이뤄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는요, 오는 9월 말까지 각 금융회사에 최대 1년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 및 사익돌 대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이 전세보증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새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그 점심시간에 식당 가보면은 야, 칼국수 한 그릇이 이 가격이란 말인가 이런 것도 꽤 많거든요. 런치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직장인들 점심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요즘 재택근무도 풀리면서 점심값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직장인들도 뛰는 물가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흔히 이 분식집에서 라면, 김밥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도 먹으려면 최소 6,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등 이제 외식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주요 외식 가격을 보면요. 냉면이 1,269원, 삼겹살이 200g 기준으로 17,595원, 짜장면이 6,223원 뭐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니 삼겹살이 1,000원이 올랐고 자장면도 838원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서울 평균 가격이니까 체감 정도는 더 크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네. 직장인들도 구내식당 이용 등 이 점심값 줄이기 행렬에 나서고 있는데요.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관공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개당 4,000원대의 도시락을 이용하는 편의점 도시락 쪽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을 봐서 도시락을 직접 싸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무지출 챌린지가 또 늘고 있다고 해요. 음식과 외식의 돈을 줄이기 위해서요. 또 외부 출입이 가능한 구내식당을 알려달라 이런 문의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예전에 과천청사에서도 이제 점심값이 많이 올랐을 때 금융위기 당시에 청사 안에 식당을 이용하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인근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몰린다. 그럼 인근에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이 방침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점심값이 참 부담되는구나. 요거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코인 시장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채굴하는 코인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스테픈 코인의 얘기인데요. 최근 3개월간 가격이 86% 폭락했던 이 스테픈 코인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인 가격이 1,29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8일 716.87원까지 하락됐던 것 대비해서는 한 8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스테픈 코인은 대표적인 무브트런 서비스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움직이며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아, 무브 투 언. 우리 네. 플레이 투 언은 그때 게임하면서 돈 번다 한번 알려드린 적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 네, 지난 12월 호주에서 개발돼서 올해 2월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됐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면 이 운동화 이미지 NFT를 구매한 뒤에요. 해당 앱을 설치를 하고 열심히 걸으면 이 GPS를 통해서 이동한 거리가 계산이 되는데 이에 따라 코인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움직이며 코인을 얻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NFT, 이 운동화 NFT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싼 건데 이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신상품인 셈이잖아요. 코인 시장에. 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돈 버는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비싼 NFT를 구입해서 열심히 걷다 보면요. 보상으로 GST 토큰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토큰을 스테픈 앱 내에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GMT, 스테픈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 스테픈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가격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유저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다양한 점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았다. 이게 최근 폭락사 때 불을 지핀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자에 신중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되는 의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 소식 알아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경기가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 우려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언급을 하자 그동안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심리지수 확정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된 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상승하며 상승을 확대하면서 마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그 증시가 괜찮았던 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이었다. 미국에선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경기 침체가 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사실 장 시작 전에 이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은 경제를 둔화시키겠지만 성장 추세를 늦출 뿐이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데 뭐 좀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성 매파로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한 금리 인상을 주장했었던 블러드 총재의 발언은 현재의 경제 환경을 가장 잘 맞춰왔었다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는 좀 파급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의 큰 침체가 아닌 온건한 침체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완화했고요.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되기 시작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덜 매파적인 내용을 언급해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일 미시간대에서 발표했던 6월 미국 소비 심리 예비치의 확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율이었습니다. 그 결과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수준 5.3%를 유지해 예비치였던 5.4%에서는 하향 조정이 됐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0%보다는 소폭 상승한 3.1%를 기록했으나 역시 예비치였던 3.3%에서 하향 조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자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5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결정의 원인 중 하나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의 하향 조정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날 비록 국제유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최근 이란의 원유 수출 증가,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 및 중국 대규모 수입 등을 감안한 공급 증가 이슈가 좀 본격화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들도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진 것도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은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 일단 또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걸 또 100%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매파였던 연은 총재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경착륙 가능성 낮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좀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우선돼야 될 이벤트가 몇 가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긴 한데 실제 지표들은 역시나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다시 유사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피크아웃 징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 이익 추정치의 현실화 여부가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이익 추정치의 현실화가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 S&P 500에 대한 연말 타겟 목표 지수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0선을 좀 하회를 했거든요. 이는 지난 2001년 8월 이후에 2021년 8월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익의 추정치가 견조함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가 4,987이거든요. 현재 S&P 500 지수가 3,900선이라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연말의 예상 수치가 여전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하향 조정이 아마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달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이익 추정치 또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유지가 되던지 간에 혹은 일부 하향이 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시장의 반등 또한 좀 유의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반등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의 일부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에서 일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 키포인트는 일단은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5월 PC 물가지수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따르면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높은 유가 등 헤드라인 물가는 5월 CPI처럼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면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굉장히 매파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외에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와 같은 실물 지표는 역시나 당분간은 추세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이 강해질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부진할 경우에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PMI도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 피크아웃 사이에서 시장이 어느 쪽에 집중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국내 증시 입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30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가요?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점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였는데요. 다만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이 그래도 하락하면서 1290원대로 내려온 부분은 긍정적인데요. 최근 이 코스피와 달러원 환율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입니다. 거의 역의 상관관계에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환율의 움직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전일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대로 반대 매매 물량은 오히려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방전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강세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반대 매매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와서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담보 비율이 하향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만약에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그에 상응하게 반대 매매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점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참 우리 생전 처음 보는 상황들 많이 보게 되죠. 미국에서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 상황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뿐더러 1%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 한때 10만 전자 간다 했었는데 어느덧 5만 전자까지 내려서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한동안 우리 행복했는데 짧게 행복하고 길게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죠. 이걸 말 그대로 긴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동명의 책을 출간하면서 또 돈의 이동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 긴축의 시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근데 긴축이라는 게 네. 줄인다, 조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긴축으로 체감되는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죠. 아마 이 자리에 22년 경제전망서 작년에 발간할 때도 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트렌드를 긴축의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문구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질 때 과연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떨어진 걸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이 주식시장이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이 달라져서일까? 그래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한 이유는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 코스피가 고점을 향해 갈 때 그때는 기준금리가 제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이 중심이었을 때의 주가와 부동산 자산 시장의 변화. 22년 지금은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이 아니라 쪼여매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표현은 중앙은행이 쪼여매는 거죠. 네. 중앙은행이 쪼여매는 그런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긴축의 시대에 걸맞게 투자 의사 결정, 포트폴리오 결정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긴축의 시대로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환율하고 주가가 완전히 역의 방향으로 간다. 저희가 증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갈 줄이야. 네.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단을 더 열어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교수님은 지금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한 3달 전부터 사실 제 너튜브 채널에도 환율 전망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환율은 계속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22년 하반기까지는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시대. 그래서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1,300원 돌파했는데 1,300원대에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한 근래 역사에 4번 정도 있는데 네. 되게 재밌게도 공통되는 흐름이 뭐냐면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을 이제 T0라고 놓고 보면 그 앞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T-180, 그 180일 동안 대략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는 이번 회에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으로 5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강달러 기조였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래로 앞에 2개년은 오히려 약달러로 전환되고 또 2개년도는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2년의 모습하고 유사한 게 강달러 기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긴축 행보를 보일 때 다른 나라들이 같은 속도로 긴축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이 환율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만큼 다른 나라들이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하고 빅 스텝 하는데 우리나라는 빅 스텝하고 베이비 스텝 하면 역시 긴축 행보가 다른 거죠. 결국 미국 돈의 가치가 가장 강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미국 통화 정책 말고요. 그냥 재정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바이든 입장에서도 22년만큼은 강달러가 더 유리한 거죠. 2021년에는 약달러를 더 원했을지 몰라요. 수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22년의 과제는 그러니까 21년에는 과제가 경기 진작이었다면 22년의 숙제는 물가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는 약달러보다 강달러가 유리하니까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들을 마중물처럼 또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행정부 정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궁금해요. 대체 지금 알겠거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다 꾸준히 예고를 했었고 실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긴축이라는 거에는 아마 경제뉴스에서 보셨을 테지만 QT라고 해서 네. 이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요 작업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너무 올라서 주가가 빠지고 우리 물가 더 오른다라고 하는데 환율 오름세 언제까지 갑니까? 네, 환율 오름세는 22년 하반기까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네. 내년엔 괜찮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6월 FOMC 의사결정 그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의 어떤 경로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이제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의 경로에서는 22년 하반기까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 이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 간의 교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이나 그밖에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 심리 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당장 원유 공급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급등할 수 있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의 강한 행보가 22년까지 23년 중반까지 있을 거야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든 환율시장이든 전반에 걸쳐서 그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환율 강세 기조가 나타날 때 그럼 우리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에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 22년에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왜 여전히 담으라고 하느냐. 저는 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대를 규명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겠고 지금 1년에 자산가치 상승 버블 그리고 지금은 자산가치가 또 꺼지는 이런 흐름을 보면 2020년 또 21년 중반까지는 자산 버블이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다 가치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건 1년의 유동성에 따른 거라고 본다면 역시 21년 중반 이후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까지 이 유동성이나 금리와 같은 긴축 통화 정책의 기여도가 대략 한 70% 이상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긴밀히 들여다기보다 금리를 전망했으면 좋겠다.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전망했으면 좋겠다. 금리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당분간은. 네, 그렇습니다. 22년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는 23년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그럼 22년 하반기 12월 정도까지 대략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굉장한 하방 압력이 갑자기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렇게 특히 뭐 연일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주목하는 지표가 CPI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 그 지표가 또 6월 지표가 나올 때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시장에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8.0 정도 될 거야. 근데 기대치보다도 만약에 또 높게 나오면 주가 하방 압력이에요. 기대치보다도 또 높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강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또 주식 하방 압력이 또 작용할 수 있고 물론 기대치보다도 낮아요. 예를 들어서 8.1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7.9만 찍어도 고맙죠. 그럼. 고맙다. 네. 그러면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긴축 행보를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또 시장의 기대가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실적치, 기대치, 실적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계속 출렁이게 만들겠죠. 그런 거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수님은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표 나올 때마다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도 안 끝났고 공급망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 상황에서 고환율이니까 그냥 도입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상황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냥 우리 기사 속에 계속 나오는 그 표현을 좀 실감가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영민 평론가님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네. 누가 봐도 30대잖아요. 20대 20대인가요?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 인류가 처음 만나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41년만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은 못 해봤어요. 우리 밖에 네. 계시는 PD님, 작가님들 인생에 처음 만나는 숫자인 거예요. 굳이 저하고 이렇게 편을 나누셔야겠어요? 30대시니까 역시 비슷하게.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네요. 그냥 체감가게 말씀드리면 미국 물가 중에 특히 이 물가 상승을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품목이 있는데 그런 품목 좀 에너지라든가 그 밖의 품목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또 나머지 가격 등락률은 뭐 5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공공요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실제 우리가 체감가는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면 정말 막 15% 20% 상승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달걀 가격, 우유 가격 이런 것들도 밀 가격이 올라서 빵 가격도 올라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심각한 그런 물가 상승.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전반에 걸친 이 물가 상승세가 야기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고 또 22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 잡으면 표를 다 잃습니다. 그런 것 관점에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텐데 저는 이쯤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미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신흥국 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킬라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멕시코가 외환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멕시코나 그 주변 남미 국가들은 나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한중일 좀 비슷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멕시코만의 외환 위기인데 그 주변국에 투자했던 자금도 일시적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데킬라에 취해서 그 남미 국가들 자금을 다 유출시키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확산되는 일인 거죠. 그 비슷한 일이 역시 아시아에도 바트화 효과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견되고 있는데 지금 몇몇 신흥국들이 이미 IMF 구제금융을 이집트도 구제금융 받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또 비상사태 선언하고 특히 지금 외환 위기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IMF에서도 전체 부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외 부채 중에 단기 외채냐 장기 외채냐. 근데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 신흥국들을 보니까 상당한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흥국들이 3분의 2 정도가 대부분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물가 시대 41년 만에 찾아온 이 고물가 시대 속에서는 말 그대로 미국은 긴축 행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이 신흥국들은 전혀 경기 회복도 안 됐으니까 같이 통화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또 물가는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럼 외국 자금 유출이 계속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몇몇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부추깁니다. 이게 실질적인 22년 하반기나 23년에 뭐 스태그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증빙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기로 치닫는 것이죠. 그거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현재까지 입장인데 물론 언론들은 앞서간 지 뭐 한참 됐고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 이거 우리 어느 정도로 긴장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스태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7%, 그 내년도 1.7%. 그러니까 요 정도면 미국 경제치고는 스태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고성장 고물가는 좋아요. 인플레이션. 또 저성장 저물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것은 물가는 지금 6%대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추경호 총리도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5, 6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이건 고물가죠. 2%만 초과해도 고물가인데 4%를 초과하니까 이건 초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경기 하방 압력도 여전하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을 2%로 방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를 밑돌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22년 3분기에 이렇게 판단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스러운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분간 허리띠 바싹 졸라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약할 거다. 이럴 때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들은. 네, 기본적으로 22년 하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시대, 금리의 시대인 거야. 그래서 긴축의 시대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유 비중을 네. 늘리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22년 말쯤 되면 어쨌든 이런 것들, 통화정책 스탠스를 반영한 그런 주가가 연출됩니다. 그때쯤엔 좀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반등하더라도 뚜렷한 반등은 없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잇따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구간을 만나시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철저히 금리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한테 사인 주셔야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참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작년 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들의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 기사, 인터뷰 이런 데서 등장한 표현은 좀 더 과격하기도 했습니다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또 많은 사립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경제를 활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 규제 등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시면서 약간 그 머리에 좌뇌와 우뇌를 긁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일까? 일단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한 두 가지 점에서 가장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기본적인 구조적인 위기는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이죠.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 한 반에 몇 명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과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었어요?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저희 때는 45명 정도. 45명. 자, 45명 봤고요. 네. 자,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희는 왕왕 60번이 넘기도 했고 58번까지는 그냥 디폴트로 있었습니다. 충격입니다.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자, 오전반, 오후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학생들이 많다가 요새 많이 줄었나요? 거의 이제 20명 명이 된다고 하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9명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 대학 재정의 위기를 촉발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또 정책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 의존율이 한 56%에 달하고요.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낮은 비율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줄어들면은 바로 재정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상한제를 두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절반 이상의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슈여서 해외 상황하고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해외에도 기본적으로 그 유럽 쪽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부분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만 등록금이 더 비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 대학 재정으로 보자면은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유수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조, 몇 조 단위의 이제 기부금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
있어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것인가. 특히 이제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탠퍼드 같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출신 창업가들의 창업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지분을 또 회수하는 방식으로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재정적인 건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구조, 적어도 이런 구조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들을 알겠거든요. 국내 사립대학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알겠다.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적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공유 경제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공유 경제라는 걸 한마디로 이제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외에도 접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 가치를 넓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맨날 봤던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습니까? 저 비어있는 강의실, 저 비어있는 공간들. 사실 학교는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수업할 때 빼고 그리고 뭐 휴일은 당연하고요. 방학 때도 네. 뭐 계절할 게 없을 때는 계속 그렇죠. 그 넓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외부에서 지역사회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대신에 그 활용한 금액 그 활용한 비용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또 대학의 재정, 또 학생들의 복지 그리고 등록금 인상을 어찌 보면은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재정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실현들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토익 시험 같은 거 볼 때 학교 빌려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시험이나 단발성 차원에 넘어가지고 학생들이나 연구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100%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니 그 변호사님도 이 스타트업 미래의 숲 포럼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에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유 경제, 이 시설을 공유한다 이외에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이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철학은 원래 있던 자원을 활용 가치를 100% 최대화하는 겁니다. 소유의 가치에만 이제 갇혀져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상점이라든지 공간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공유경제적인 활용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숍이나 그 점포가 9시부터 4시 혹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엔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좀 더 낮은 임대료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거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기고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곳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이고 가장 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막혀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바로 대학이라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에서 이걸 못하게 하고 있냐?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그 느낌상으로는 학교에서 뭐 장사를 한달지 아니면 시설을 막 대여한달지 못하게 할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대학 그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은 대학들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이나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재정 위기의 방법으로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데요. 참 흥미로운 거는 이게 세법상 문제점 때문에 그 모호성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이나 이런 공간들은 이 재산세나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거나 취득할 때요.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수익 사업에 쓰게 되면은 기존에 면제됐던 게 한꺼번에 이제 추징이 됩니다. 아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설이나 아니면 이 공간에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를 꺼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아예 금지하기보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 낼 수 있게 정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얼마나 혹은 주말 중에 얼마나 혹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까지가 이렇게 추징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아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어느 공간에 얼마만큼 대표적으로 어느 시간만큼 써야지도 구체적인 기준들이 전혀 없고요. 또 실비 변상을 넘어서 대학이 금액을 받으면은 이거는 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비의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비는 누가 정합니까? 원래는 각 지자체가 적정히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적정히라는 단어가 네.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활용을 교육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대학들도 원하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호한 바로 그 기준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공무원의 자의로 맡긴다는 거.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부패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규제 권한이 다소 과도하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그런 시설이 제법 많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 뭐 그 별다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변호사님. 그러면 유휴 시설을 공유 경제를 통해서 수익 시설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권을 침해한다거나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전면적으로 학교 자체의 성격을 그렇게 바꾸는 거에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준서는 그 고유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날짜 중에서도 최소한의 날짜 중에서 특히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하는 그 수익 주체가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 대학 재정 위기가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발생한 수익들을 또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의 쌈짓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과 학생들에 관한 어떤 복리, 후생 그리고 등록금을 대신하는 장학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참 고민해볼 것도 많고 아이디어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학생들이 없을 때 시설을 활용한다. 이거 굉장히 최적화되기는 하는데 또 들어오는 가게 혹은 시설 입장에서는 고정돼 있는 손님이 빠져나갈 때 거기 들어가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네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과 요거 사학재단들이 지나치게 또 이윤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반반인데 지방에서는 실제로 지금 간판을 내려야 한다. 재정위기가 여기까지 왔다. 네. 이런 곳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그 어떤 점포를 열어서 계속 수익 사업을 하는 거 그거는 여기 논의에서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슨 컨벤션 같은 거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바로 말씀하신 30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오픈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입이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 기준 속에서 안전하게 하고 또 그 금액은 회계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오히려 양성화돼가지고 제대로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투명한 장부 공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공유 경제 이거 새롭게 또 한번 생각해볼 그런 문제 같네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고요. 저희는 내일 올게요. 발전.